청취자 여러분, 당장 이번 달부터 스마트폰 요금이 완전히 0원, 그러니까 공짜가 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오, 그거 솔직히 엄청나게 솔깃한데요? 그쵸. 누구나 환영할 일이죠. 오늘 심층 분석에서 파헤쳐볼 자료가 바로 이 도발적인 시나리오를 현실로 만들고 있는 넥서스 프로젝트라는 전략 보고서입니다. 네, 저도 이 슬라이드 자료들을 처음 분석해보고 진짜 놀랐거든요. 이게 단순히 소비자들 끌어모으려고 통신사가 던지는 얄팍한 마케팅 미끼가 절대 아니더라고요. 아, 단순한 마케팅이 아니다. 네, 오히려 지금 벼랑 끝에 몰린 통신사들이 생존을 위해서 빼든지 아주 처절하고 천재적인 반격하드에 가깝습니다. 글로벌 기술 생태계 권력을 통째로 뒤엎으려는 거대한 패러다임 전환이 이 안에 담겨 있죠. 잠깐만요. 벼랑 끝에 몰렸다고요? 통신사들이요? 네, 통신사들이 생존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매달 내는 그 10만 원 가까운 요금만 다 모아도 엄청난 수익일 텐데 그 거대한 기업들이 망할 위기라는 게 좀 와닿지가 않거든요. 우리가 매달 내는 요금 영수증만 보면 그렇게 착각하기가 참 쉽죠. 하지만 데이터 트래픽의 이면을 딱 들여다보면 상황은 완전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데요? 통신사들은 바다 밑에 수천 킬로미터짜리 해저 케이블을 깔고 또 산 꼭대기나 도심 곳곳에 오지 기지국을 세우잖아요. 여기에 정말 천문학적인 자본을 쏟아붓습니다. 맞아요. 인프라 투자 비용이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정작 그들이 피땀 흘려서 깔아놓은 초고속 통신망이라는 튼튼한 고속도로 위에서 막대한 통행료를 걷어들이는 주체는 누굴까요? 가만히 있어보자. 통신사가 아니면 설마 유튜브나 메타 같은 기업들 말하는 건가요? 정확합니다. 유튜브, 알리페이, 넷플릭스 같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죠. 통신사는 그저 데이터가 지나가는 단순한 파이프라인으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업계에서는 이 뼈아픈 현실을 덤파이프, 즉 멍청한 파이프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아, 고속도로 건설 비용은 통신사가 다 냈는데 그 위에 휴게소 차리고 톨게이트 세워서 진짜 돈을 쓸어 담는 건 따로 있다는 거군요. 멍청한 파이프라. 이름 참 직관적이네요. 네, 비유가 아주 딱 맞습니다. 그런데 통신사들을 진짜 공포에 떨게 만드는 건 그냥 수익을 뺏기는 지금 상황이 아니에요. 그럼 더 무서운 게 있다는 건가요?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 같은 기업들이 쏘아올린 저궤도 위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위성들은 이제 지상의 기지국을 거치지 않아요. 우주에서 청취자 여러분의 스마트폰 단말기로 직접 통신망을 쏴주는 기술을 상용화하고 있거든요. 이걸 D2C라고 부릅니다. 우주에서 내 폰으로 직접 데이터를 쏴준다. 와, 그럼 지상에 있는 통신사 기지국은 아예 필요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기술이 조금만 더 발전하면 여러분은 통신사 대리점에 가서 유심칩을 개통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일론 머스크 회사에 직접 요금 내고 글로벌 위성 데이터를 쓰게 될 테니까요. 와, 통신사 입장에서는 자기들 존재 이유인 가입자 자체가 통째로 증발할 위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통신사들은 단순 망제공을 넘어서서 가입자들이 절대 이탈할 수 없는 완전히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어야만 하는 엄청나게 절박한 상황인 거죠. 제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버는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그 곰의 서식지마저 우주에서 날아온 거인들한테 뺏길 위기라는 거군요. 아주 정확한 요약입니다. 그렇다면 통신사는 이 거대한 위협으로부터 어떻게 가입자를 지키고 이른바 통신주권을 되찾으려는 걸까요? 슬라이드 자료를 보면 통신사가 꺼내든 첫 번째 무기로 스마트 금고라는 기술이 등장하거든요. 네, 이 방어책의 핵심은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금융결제의 약점을 아주 날카롭게 파고드는 데 있습니다. 금융결제 약점이요? 청취자 여러분이 지금 쓰고 계신 간편결제 시스템을 떠올려 보세요. 삼성페이나 애플페이 같은 것들이요. 이런 서비스들은 사용자의 신용카드 정보나 결제 토큰을 도대체 어디에 보관할까요? 폰 안에 카드를 등록해두는 거니까 당연히 스마트폰 안에 정보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단말기에 갖다 대고 결제를 하죠. 바로 그 지점입니다. 정보가 여러분 손에 들려있는 스마트폰 내부의 보안칩에 있죠. 하지만 스마트폰은 태생적으로 외부 인터넷이랑 24시간 연결되어 있고 수십 개의 앱이 백그라운드에서 계속 돌아가는 기기잖아요. 그렇죠. 저도 모르게 깔린 앱들도 많고요. 그러니까 스미싱 문자를 무심코 잘못 누르거나 악성 앱에 깔리는 순간 해커가 스마트폰의 통제권을 통째로 쥐게 됩니다. 기기 안에 금융정보가 있다는 건 결국 언제든 뚫릴 가능성도 상존한다는 뜻이거든요. 아, 문 하나만 따면 내 카드 정보가 다 털릴 수 있다는 거네요. 맞아요. 그런데 넥서스 프로젝트의 스마트 금고는 이 전제 자체를 완전히 뒤집어버립니다.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를 스마트폰 기기에 단 1바이트도 저장하지 않아요. 아예 저장을 안 한다고요? 폰에요? 네, 전혀요. 대신 그 모든 정보를 통신사의 강력한 코어망, 그 아주 깊숙한 곳에 있는 가상 서버에 보관합니다. 통신사 내부의 스마트 금고에 물리적으로 완전히 격리해버리는 거죠. 이걸 기술적으로 에어캡 방식이라고 부릅니다. 와, 그러니까 제 폰이 아무리 심각하게 해킹당하고 막 보이스피싱범이 제 폰 화면을 원격으로 들여다보고 있다고 해도 폰 자체에는 빼갈 정보가 아예 없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정보 자체가 없으니까 훔쳐갈 수도 없는 거죠. 이거 마치 제 전 재산을 매일 지갑에 넣고 불안하게 거리를 걷는 게 아니라 저기 스위스 은행에 두꺼운 탈제 금고에 다 넣어두고 저는 텅 빈 지갑만 들고 다니는 거랑 비슷하네요. 강도를 만나서 지갑을 뺏겨도 잃어버릴 돈이 없는 거잖아요. 아주 적절한 비유네요. 스마트폰은 그저 멀리 있는 안전한 금고를 여는 리모컨 역할만 할 뿐이고 금고 그 자체가 될 수 없도록 구조를 싹 바꾼 겁니다. 진짜 똑똑한 접근이네요. 근데 여기서 약간 논리적인 모순이 하나 생기는 것 같습니다. 텅 빈 지갑,
즉, 폰 안에 카드 정보가 전혀 없는데 편의점이나 동네 카페에서 결제는 대체 어떻게 하죠? 결제할 때마다 은행에 전화할 수도 없고 말이죠. 그러니까요. 포스기에 스마트폰을 갖다 대면 뭔가 데이터가 넘어가야 결제가 되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뭘 넘겨요? 그 부분이 바로 이 시스템의 핵심입니다. 텅 빈 폰으로 결제를 성사시키는 마법 같은 기술, 그 공백을 메우는 장치가 바로 오늘 보고서에 등장하는 네트키입니다. 네트키요? 네, 이 네트키가 어떻게 발행되고 처리되는지 단계별로 들여다보면 그 의문이 싹 풀립니다. 보통 결제라고 하면 내 스마트폰에서 포스기 쪽으로 내 정보를 넘겨준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렇죠. 제 카드를 포스기에 읽히는 거니까 방향이 제 폰에서 포스기 쪽이죠. 네트키는 그 발상을 180도 뒤집습니다. 결제를 시도할 때 네트키는 스마트폰이 아니라 결제가 이루어지는 매장의 포스기와 연결된 가맹점 서버에서 먼저 발행됩니다. 네. 돈을 내는 제 쪽이 아니라 돈을 받는 식당이나 카페 시스템에서 결제용 암호를 먼저 만들어낸다는 뜻인가요? 그렇습니다. 가맹점 서버에서 이 매장에서 얼마를 결제해야 한다라는 정보를 담은 네트키를 발행하면요. 이 네트키는 포스기를 거쳐서 QR코드나 NFC 방식을 통해서 거꾸로 사용자 스마트폰 안으로 밀어 넣어집니다. 아, 폰이 포스기에 정보를 주는 게 아니라 포스기가 폰한테 암호를 싸주는 거군요. 맞아요. 폰은 그냥 텅 빈 상태로 대기하고 있다가 포스기가 주는 암호를 받아먹는 거죠. 와, 완전 반대네요. 그럼 그 암호를 받은 폰은 그 다음에 어떻게 움직입니까? 암호를 넘겨받은 스마트폰은 스스로 뭔가를 계산하거나 처리하지 않아요. 방금 받은 그 네트키를 그 즉시 통신사 코어망 깊숙한 곳에 있는 아까 말씀드린 스마트 금고로 휙 던져버립니다. 네, 진짜 결제 정보가 들어있는 그 안전한 금고 말이죠. 네네. 그러면 통신사 서버가 그 네트키를 낚아채서 방금 암호를 발행했던 가맹점 서버하고 다이렉트로 통신을 시작합니다. 아, 제 폰을 거치지 않고 저 멀리 있는 통신사 서버랑 카페 서버가 자기들끼리 직접 대화를 나눈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 두 서버가 직접 연결돼서 결제 승인을 끝내버리고요. 그 결제 완료라는 결과값만 사용자 폰 화면하고 카페 포스기에 동시에 딱 띄워주는 겁니다. 스마트폰은 철저하게 암호를 전달만 해주는 통로이자 배달부 역할로 전락하는 거군요. 네, 배달만 하는 거죠. 정말 치밀한 설계네요. 그럼 아까 그 포스기가 제 폰한테 넘겨줬다는 그 네트키라는 암호 덩어리 안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데이터가 들어있는 겁니까? 네트키 안에는 딱 세 가지만 들어있습니다. 30초 동안만 유효한 일회용 난수 토큰, 가맹점의 아이디, 그리고 결제해야 할 금액, 이게 전부입니다. 제 이름이나 뭐 카드 번호 같은 건요? 사용자의 이름이나 카드 번호 같은 개인정보는 단 1바이트도 섞여 있지 않죠. 저도 읽다가 약간 혼란스러웠던 건데요. 아, 어떤 부분이죠? 통신사 서버는 도대체 무슨 수로 이 커피를 결제한 게 청취자 본인이구나 하고 개인을 특정하는 거죠. 와, 바로 그 지점이 스마트 금고의 식별 원리, 즉 가장 우아한 마법이 펼쳐지는 곳입니다. 해답은 네트키라는 데이터 내용물이 아니라 그 데이터를 전송하는 통신 네트워크 인프라 자체에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암호 패킷안에 제 이름표를 붙일 필요가 없는 거네요. 이미 제 폰 자체가 유심을 통해서 해당 통신망에 제 고유한 자격으로 찰싹 붙어있는 상태니까요. 네, 맞습니다. 통신망을 쥐고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는 완벽한 식별법이죠. 네트키를 던지는 순간 망에서는 이 네트키를 보낸 건 010 몇 번을 쓰는 누구누구 고객의 단말기구나 하고 0.1초 만에 알아내는 겁니다. 와, 진짜 소름 돋네요. 폰 안에 정보가 없어도 내 폰이 정당한 통신망에 붙어서 암호를 던지는 그 행위 자체가 가장 강력한 신원 인증이 되는 거잖아요. 게다가 결제가 정상적으로 승인되거나 발행 후 30초가 지나버리면요. 이 네트키는 시스템상에서 흔적도 없이 공중으로 증발해버립니다. 와, 만약에 어떤 해커가 카페 포스기나 매장 와이파이망을 통째로 해킹해서 털어간다고 해도 손해 주는 건 유효기간 30초가 지나버린 그냥 의미 없는 숫자 쪼가리들 뿐이겠네요. 그렇죠. 쓰레기 데이터만 남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보이스피싱범한테 속아서 비밀번호를 직접 불러주거나 아니면 가짜 링크에 정보를 막 입력하는 식의 그런 인간의 실수 있잖아요. 즉, 휴먼 에러가 끼어들 틈 자체를 완전 차단해버리는 거군요. 보안의 가장 큰 취약점은 항상 인간이거든요. 근데 이 네트키 시스템은 그 취약점을 시스템 구조적으로 아예 배제해버린 완벽한 에어 갯방패를 완성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스마트 금고와 네트키가 결합된 방어막이 절대 뚫리지 않는다는 건 충분히 납득이 됩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다시 좀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보죠. 통신사들이 아무리 위기라고 한들 통신사가 자선사업가는 아니잖아요. 방패를 튼튼하게 만들었다고 해서 자신들의 가장 확실한 캐시카우인 통신비를 영원으로 깎아준다는 건 여전히 앞뒤가 잘 안 맞는 느낌입니다. 그 질문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거기에 답하려면 통신사가 가입자를 바라보는 시각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이해해야 해요. 시각이 바뀌었다고요? 네. 과거에 통신망 비즈니스에서 가입자는 철저하게 수동적인 과금 대상이었습니다. 데이터를 10기가 쓰면 딱 10기가워치 돈을 내고 안 내면 얄짤없이 끊기는 소비자였죠. 맞아요. 매달 날아오는 청구서 보고 한숨 쉬면서 돈 내는 입장이었죠. 하지만 이 스마트 금고 시스템 안에서 가입자는 단순 소비자가 아닙니다. 막대한 부를 창출해내는 능동적 비즈니스 파트너로 지위가 상승하게 됩니다.
소비자가 기존 페이 앱 대신에 통신사의 원터치 결제, 즉 스마트 금고를 이용하거나 자신의 소비 빅데이터를 통신사 인프라에서 활용하는 데 동의한다고 가정해보죠. 네, 동의 버튼 띡 누르겠죠? 그럼 통신사는 그 결제망을 제공한 대가로 가맹점으로부터 수수료를 받거나 그 축적된 데이터를 분석해서 아주 정교한 타겟 마케팅 수익을 올리게 됩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이 새롭게 창출된 수익의 행방이에요. 아, 기존 같았으면 그 막대한 수익을 통신사나 빅테크 기업들이 지들끼리 다 꿀꺽 삼켰을 텐데요. 맞습니다. 그런데 간접요금제 모델에서는 그 수익을 파트너인 우리, 즉 가입자한테 되돌려준다는 겁니다. 와, 대박이네요. 파트너로서 생태계에 기여한 만큼 정당한 몫을 배분하는 거죠. 사용자가 이 결제 생태계 안에서 활동하면 할수록 그 활동으로 발생한 통신사 이익이 가입자의 매월 기본 통신 요금을 깎아주는 재원으로 투입됩니다. 쓰면 쓸수록 요금이 깎이는 거군요. 네, 이 선순환이 계속 반복되면 궁극적으로 가계 통신비는 영원에 수렴하게 되는 거죠. 잠깐, 그러면 만약에 통신비 청구서를 영원으로 다 깎고 나서도 사용자한테 돌려줄 배분액이 남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 초과분은 여러분의 전자지갑에 현금처럼 차곡차곡 재충전됩니다. 세상에, 진짜 내 지갑에 현금이 꽂히는 거네요. 그럼 그 포인트 모아서 최신 스마트폰으로 바꿀 때 보탤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편의점 가서 빵 사 먹을 때 쓸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완전히 현금이랑 똑같으니까요. 와, 이거 들을수록 진짜 신박하네요. 마치 우리가 유튜브 영상 무료로 보는 대신에 중간에 광고 시청해서 구글에 막대한 수익 안겨주는 구조랑 비슷한 느낌이에요. 네, 아주 훌륭한 비유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내가 영상을 보는 게 아니라 일상적으로 결제를 하는 행위, 그 자체가 내 통신비를 알아서 대신 납부해주는 거군요. 야, 소비자 입장에선 돈도 굳고 해킹 걱정도 없으니 진짜 환호할 일이네요. 근데 만약 제가 약간 삐떡선을 타서 난 새로운 거 배우기 귀찮다. 그냥 원래 쓰던 페이 앱 쓰고 비싼 요금 낼래. 이러고 이 시스템을 안 쓰면 어떻게 되나요? 통신사가 설계한 가장 무서운 덫이 바로 그 지점에 있습니다. 이들은 여러분한테 스마트 금고를 쓰라고 절대 강요하지 않아요. 강요를 안 한다고요? 네, 그저 거대한 저울을 하나 눈앞에 보여줄 뿐입니다. 저울의 한쪽에는 스마트 금고가 있죠. 이걸 쓰면 통신비는 영원히 되고 평생 해킹의 공포에서 해방됩니다. 압도적인 이익이죠. 그렇죠. 안 쓸 이유가 없는 혜택이네요. 반면에 저울의 반대쪽에는 기존 방식이 있습니다. 이걸 고집하면 매달 비싼 통신비를 100% 다 내야 하고 내 폰이 언제 털릴지 모르는 불안감까지 온전히 혼자 다 감수해야 합니다. 명백한 손해죠. 우와, 잠깐만요. 이건 강요만 안 했지 거의 협박 수준인데요. 뇌가 있는 소비자라면 이 압도적인 경제적 혜택이랑 심리적 안정감을 버리고 타 통신사나 위성통신으로 갈아탈 수가 없겠네요. 맞습니다. 안 쓰면 바보가 되는 완벽한 심리적 락인 전략이네요. 락인, 그러니까 가둬두는 거죠. 통신망을 해제하는 순간 내 계좌에 절대 방어막이라 통신비 무료 혜택이 한꺼번에 날아가는 거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억지로 자물쇠를 채우는 게 아니라 가입자 스스로 아주 무거운 자물쇠를 걸어 잠그고 열쇠를 바다에 던져버리게 만드는 구조예요. 이탈률이 0% 수렴할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입자들을 절대 도망 못 가게 가둬두는 데는 확실히 성공했어요. 근데 여기서 또 다른 의문이 생깁니다. 어떤 부분이죠? 아무리 결제 수수료를 떼먹는다고 해도 수천만 명의 통신비를 다 깎아줘 버리면 통신사 입장에서는 현금 흐름에 엄청난 타격이 올 거잖아요. 통신사는 대체 뭘 먹고 살며 아까 슬라이드 자료에서 말하는 국가급 보안 금융 플랫폼으로는 또 어떻게 진화한다는 건가요? 그 질문은 이 넥서스 프로젝트의 진짜 심장부로 우리를 안내합니다. 통신비 몇 푼 아껴주는 건 정말 빙산의 일각일 뿐이거든요. 빙산의 일각이요? 네, 수수료 수익보다 훨씬 거대하고 무서운 진짜 수익 모델이 이 시스템 뒤에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료는 통신사를 단순 결제망에서 초거대 금융 권력으로 도약시키는 핵심 엔진 두 가지를 설명하는데요. 네, 그중 첫 번째가 바로 막대한 유동성을 창출하는 에스크로 강물론과 선불 충전금의 결합입니다. 에스크로 강물론, 표현이 굉장히 시적인데요. 돈이 강물처럼 흐른다는 뜻인가요? 우리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물건을 결제했을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시죠. 내 계좌에서 빠져나간 돈이 판매자나 카페 사장님의 통장으로 곧바로 꽂히지가 않습니다. 그쵸, 며칠 걸리잖아요, 정산되려면. 네, 중간에 정산 과정을 거치면서 며칠간의 시차가 발생하죠. 한국의 하루 온라인 결제 트래픽 규모만 해도 대략 1조 5천억 원에 달하거든요. 오늘 결제된 1.5조 원, 내일 결제될 1.5조 원이 판매자에게 도달하기 전까지 며칠 동안 통신사의 거대한 정산 계좌에 임시로 머물게 되는 겁니다. 상류에서 매일 수조 원의 물이 쏟아져 들어오고 하루로는 정산된 돈이 계속 빠져나가지만 그 한가운데 있는 통신사라는 거대한 댐 안에는 항상 수조 원에서 수십조 원의 물이 찰랑찰랑 고여있게 되는 거군요.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댐에 고여있는 전체 수량, 즉 유동성의 총량은 항상 천문학적인 규모로 일정하게 유지가 되죠. 그런데 이 에스크로 댐에 물을 채우는 또 다른 거대한 물줄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또 있어요? 네, 바로 가입자들이 결제 편의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전자지갑에 넣어두는 선불 충전금입니다. 우리가 페이앱 쓸 때 매번 은행에서 돈 빼가기 귀찮으니까 막 미리 10만 원, 20만 원씩 충전해두는 그 돈이요? 맞습니다. 수천만 명의 가입자가 조금씩 충전해둔 그 돈이 모이면요. 통신사 계좌에는 아까 말씀드린 정산 대기금, 즉 에스크로와 결합해서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의 자금이 쌓이게 됩니다. 와, 엄청나겠는데요?
여기서 핵심은 이 수십조 원의 돈이 통신사 입장에서는 이자를 단 한 푼도 주지 않아도 되는 무이자 자본이라는 사실입니다. 무이자로 수십조 원의 현금을 계속 들고 있을 수 있다고요? 그럼 통신사는 그 막대한 돈을 그냥 계좌에 가만히 쌓아두기만 하나요? 절대 그럴 리가 없죠. 통신사는 이 막대한 돈을 안전자산에 투자해서 이자 수익을 내고 그 자본을 바탕으로 가맹점이나 가입자한테 대출을 해주는 등 사실상 거대한 상업은행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겁니다. 이건 뭐 통신사가 망 깔아주는 회사를 넘어서 아예 새로운 국가 중앙은행급의 유동성 허브가 된다는 뜻이네요. 통신비 안 받아도 그 이자 수익만으로 빌딩을 몇 채나 올리겠어요. 그렇죠. 차원이 다른 비즈니스입니다. 그럼 이게 국내에서만 일어나는 일인가요? 제가 예를 들어서 해외 직구를 하거나 외국 여행 가서 돈을 쓸 때도 통신사가 개입을 하나요? 아주 훌륭한 포인트 짚으셨습니다. 그게 바로 두 번째 핵심 엔진인 글로벌 직구결제 표준 주도입니다. 글로벌이요? 네, 현재 우리가 아마존에서 물건을 사거나 유럽 여행 가서 카드를 긁으면 그 데이터는 반드시 비자나 마스터카드 같은 글로벌 카드사의 통행로를 거쳐야만 합니다. 그렇죠. 카드에 그 로고들이 다 박혀 있잖아요. 맞아요. 그들은 중간에서 환전 수수료랑 망 이용료라는 엄청난 통행세를 떼어갑니다. 하지만 통신사들이 전 세계에 뻗어있는 자기들의 텔레콤 통신망을 직접 연결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외국 갈 때 스마트폰에서 데이터 로밍 키면 현지 통신사랑 바로 연결되듯이 결제 데이터도 통신사끼리 다이렉트로 쏴버린다는 건가요? 네, 바로 그겁니다. 비자와 마스터카드가 쳐놓은 글로벌 톨게이트를 아예 우회해버리는 거예요. 와, 진짜 스케일이 다르네요. 해외에서 결제 요청이 오면 국내 통신사 서버가 그 데이터를 직접 받아서 실시간 환율을 적용해 원화로 정산해버립니다. 기존 글로벌 카드사나 은행권이 독식하던 막대한 환전 수수료와 정산 수익이 이제 고스란히 통신사의 주머니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국경 없는 결제 고속도로를 통신사가 직접 깔아버리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쭉 정리해보면요. 가입자는 요금 안 내고 해킹 안 당해서 좋고 통신사는 막대한 현금 유동성이랑 글로벌 수수료를 챙겨서 좋습니다. 윈윈이네요. 네, 철저한 윈윈 구조죠. 그런데 이 생태계가 완벽히 완성되려면 한 축이 더 필요하잖아요. 바로 그 결제 대금을 받는 사람들 말이에요. 동네 카페, 식당, 옷가게 사장님 같은 소상공인들은 굳이 기존 카드 결제기 잘 쓰고 있는데 이 스마트 금고 시스템을 새로 써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여기서 상인들의 시각으로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동네 카페 사장님이나 식당 주인들은 기존에 잘 쓰던 그 플라스틱 카드 단말기를 놔두고 왜 굳이 통신사가 만든 이 낯선 네트리 시스템을 새로 도입해야 하는 걸까요? 가맹점 사장님들 입장에서도 이건 거부할 수 없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네트키 시스템은 통신사 서버와 매장 포스기를 직접 연결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동안 수수료를 야금야금 떼어가던 중간 벤사나 피지사를 파격적으로 없애버립니다. 게다가 더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강력한 소비자 파워입니다. 사용자들이 영원 통신비 혜택을 계속 받으려면 네트키 결제가 지원되는 매장만 길을 쓰고 찾아다니게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네트키 단말기가 없는 매장은 손님들의 발길이 끈태일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결제할 때 폰만 딱 갖다 대면 시스템이 알아서 멤버십이나 최적의 할인 쿠폰을 1초 만에 자동으로 적용해줍니다. 알아서 다 해주면 진짜 편하겠네요. 네, 손님도 혜택을 안 놓쳐서 좋고 사장님도 바코드 찍고 쿠폰 확인하느라 막 실랑이 할 필요가 없어지죠. 결국 압도적인 결제 편리함, 수수료 절감, 그리고 결정적으로 소비자의 요구 때문에 가맹점은 이 시스템을 자발적으로 도입할 수밖에 없는 생태계가 완성됩니다. 그래서 이 거대한 계획을 시장에 저항 없이 아주 점진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해서 치밀한 4단계 로드맵을 가동합니다. 세상이 하루아침에 바뀌면 다들 거부감을 느끼니까요. 그럼 1단계는 뭔가요? 1단계는 습관을 만드는 겁니다. 통신사 자체 앱이나 사이트에서 비밀번호 없이 터치 한 번으로 끝나는 원터치 인증 경험을 퍼뜨리는 거죠. 이거 진짜 편하네 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겁니다. 로그인할 때 지문만 딱 찍는 거요? 네, 그런 다음 자연스럽게 2단계로 넘어갑니다. 앞서 말씀드린 소프트웨어 API 연동만으로 상대적으로 구축이 쉬운 온라인 결제 시장을 장악하는 거죠. 터치 로그인에 익숙해진 사용자들은 터치 결제도 아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거든요. 그렇겠네요. 그럼 3단계는 당연히 그 길거리에 있는 매장들, 즉 기존 포스기를 소프트웨어로 싹 업그레이드해서 진출하는 오프라인 시장 확장이겠네요. 맞습니다. 오프라인은 하드웨어 인프라가 워낙 얽혀 있어서 가장 저항이 심하지만 이미 2단계에서 스마트 금고의 편리함과 그 달콤한 영원 요금제의 맛을 본 사용자들이 가맹점의 시스템 도입을 역으로 요구하게 됩니다. 소비자 파워네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4단계가 바로 이 모델을 해외 통신사들과 연합해서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글로벌 결제망 구축, 즉 통신사 간 크로스보더 결제입니다. 와,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쭉 듣고 나니까 퍼즐이 완벽하게 맞춰지네요. 절대 뚫리지 않는 에어갭 방식의 보완, 중간 유통을 없앤 가맹점의 수수료 인하, 에스크로를 통한 통신사의 막대한 유동성 확보, 그리고 그 이익을 나눠 갖는 사용자의 통신비 제로화. 이 네 가지 톱니바퀴가 완벽하게 맞물려 돌아가면서 진짜 거대한 락인 생태계가 탄생하는군요. 네. 그리고 이 완벽한 생태계야말로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그 위성통신, 즉 스페이스X의 위협으로부터 통신사를 지켜주는 가장 완벽한 해자가 됩니다. 그렇겠네요. 스페이스X가 아무리 우주에서 막 빠르고 좋은 인터넷을 쏴준다고 해도 그 위성 인터넷으로 갈아타는 순간 내 스마트 금고의 완벽한 보안도 잃게 되고 식당에서 쏠쏠하게 할인받던 혜택도 다 사라지고 무엇보다 매달 영원 내던 통신비 대신에 비싼 직접 요금을 또 내야 하잖아요. 맞아요.
결제랑 금융이 주는 이 달콤한 혜택들을 다 끊어내고 굳이 우주통신으로 넘어갈 사용자는 거의 없겠네요. 물리적인 위협을 경제적인 족쇄로 완벽하게 딱 방어해내는 거군요. 결국 망투자의 과실을 빅테크에 도둑맞던 그 덤파이프의 비애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데이터와 자본의 흐름을 통제하는 거대한 플랫폼으로 진화하는 생존 본능의 결정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엄청난 패러다임의 전환을 목격했습니다. 과거에 우리는 통신사에 매달 꼬박꼬박 요금을 바치는 아주 수동적인 과금 대상에 불과했어요. 네, 호객님이었죠. 맞아요. 하지만 이 스마트 금고와 간접 요금제라는 새로운 룰이 적용되면 우리가 매일 무심코 하는 수많은 인증과 결제라는 행위 자체가 거대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금광이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단순한 호객님이 아니라 통신사와 수익을 당당하게 나누는 능동적 비즈니스 파트너로 신분이 격상되는 셈이에요.